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앤 이슈 시작합니다.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를 띄운 국민의힘이 관련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민주당은 졸속 추진을 멈추고 지하철 5호선 연장 등 교통 문제 해결부터 협조하라고 맞받았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손유정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김포 서울시 편입 관련해서 전담기구를 꾸렸다고요? 네, 국민의힘은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포 등 수도권 행정구역 개편 문제를 논의할 특별위원회 구성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가칭 수도권 주민 편익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토목공학 박사 출신인 오선의 조경태 의원이 맡게 됐습니다. 앞으로 특위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위한 특별법 발의를 비롯한 입법 절차를 논의하게 되는데 특히 김포 외에도 서울 편입을 원하는 다른 수도권 지역의 여론도 청취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을 향해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 동문서답이 아닌 명확히 찬반을 밝히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김포 시민의 간곡한 희망을 먼 산 쳐다보듯 하기보다도 민주당은 주민 편익 극대화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식 대응을 자제하던 민주당은 김포시의 행정구역 개편 제안은 뜬금없다며 현실성 없는 졸속 논의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실제로 김포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건 교통 문제라며 지하철 5호선 연장 카드를 꺼냈습니다. 민주당은 정작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5호선 연장과 관련해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 내년에 바로 연장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돕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포 주민들에게 현실성 없는 행정구역 개편 논의보다는 실질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5호선 연장 문제를 시급히 처리하기 위해서 예타 면제와 연장 문제에 대해서 협조하겠습니다. 안을 갖고 오십시오. 이런 가운데 오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여성가족부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김현숙 장관에게 지난 8월 전체 회의 불참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자 여당 의원들이 이에 항의하면서 한때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국민의힘이 당내 화합을 위해서 이준석 전 대표 등에 대한 징계를 일괄 취소했죠. 네, 오늘 오전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1호 혁신안인 이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대한 징계 취소 안건이 의결됐습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과 당에 대한 공개적인 비난 등을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 홍 시장은 수해 골프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 10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애초 당내에선 혁신위 제안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김기현 대표는 혁신위가 추구하는 가치나 진정성을 수용하는 것이 옳다며 징계 취소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후 3호 혁신안을 예고한 혁신위는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연임 금지 등 추가 혁신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직전 사무총장을 지낸 재선의 이철규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인재영입위원회를 발족하며 총선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하루 먼저 총선 기획단을 꾸렸는데 친명계인 조정식 사무총장이 단장을 맡고 위원 몇몇이 비명보단 친명 색채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명계인 송갑석 의원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관련 당직을 맡고 있는 현 지도부가 총선 기구에 들어가는 건 당연하지만 계파 간 갈등이 불거진 상황에서 좀 더 뒷말이 나오지 않는 인선이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저녁 국민의힘 서울시당 소속 당협위원장 30여 명과 비공개 만찬을 갖습니다. 이 자리에선 최근 당 지도부가 수도권 공약으로 내세운 경기도 김포시 서울 편입 등을 둘러싼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 측은 비공개로 이루어지는 만찬인 만큼 논의 내용을 따로 공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추진 구상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황당하다, 국토 갈라치기까지 한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한중 관계 모색을 위해 중국을 방문 중인 김동연 지사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 추진 논란과 관련해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황당하다,
국민 갈라치기다라는 단어를 써가며 여당을 맹비난했습니다. 참으로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제와 민생을 뒷전으로 하면서 국민 갈라치기를 하더니 이제는 국토 갈라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 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 전체를 발전시키기 위한 경제 정책인데 여당 대표가 정치적인 계산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또 여당이 만약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거 전략 수단으로 삼는다면 자충수가 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선거 전략으로 내세운 것이라면 자충수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현재 김포 시민에게 가장 시급한 건 지하철 5호선 노선 확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김포 시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의 확정과 또 예타 면제 등을 통해서 빨리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김 지사는 경기도에 협의를 요청할 경우 응하겠냐는 질문엔 즉답을 피했습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 추진 논란은 김 지사의 주요 정책 가운데 하나인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립 추진 단계에서 촉발된 만큼 여당이 김 지사를 향해 견제구를 날린 모양새가 됐습니다. 김 지사는 앞서 지난달 26일 한덕수 총리를 만나 경기북도 설치 특별법 제정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포는 경기북도 범위에 포함하지 않고 편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도 서울 편입론이 김포를 넘어 인근 서울 생활권 도시로 퍼져갈 조짐마저 보이면서 김 지사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사천리처럼 진행되는 듯했던 경기북도 부산. 김 지사는 이번 주 금요일 중국 출장을 마치고 귀국합니다. YTN 최명순입니다. 네,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민주당 임종성, 허종식 의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최근 관련 재판에서 두 의원이 돈봉투를 받았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 수수 의원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검찰 압수수색 소식 전해주시죠. 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오늘 오전 정당법 위반 혐의로 민주당 임종성, 허종식 의원의 거주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어 오전 11시쯤부터는 국회의원회관에 있는 두 의원 사무실도 추가로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일찌감치 수사 선상에 올랐던 윤관석, 이성만 의원을 빼고 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에 대한 강제 수사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두 의원 이름은 돈봉투 살포 혐의로 먼저 기소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의 최근 재판에서도 언급됐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을 제시했는데요. 전당대회를 앞둔 지난 2021년 4월 28일 윤 의원이 이 씨에게 인천 둘하고 동성이는 안 주려고 했는데 3개 뺏겼다고 말한 녹음을 들려주며 여기 언급된 사람들이 각각 이성만, 허종식, 임종성 의원인지 물었고 이 씨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 가운데 이성만 의원은 여의도 국회 사무실에서 윤 의원을 만나 돈봉투 1개를 받은 혐의로 이미 입건된 상태입니다.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 씨에게서도 허종식, 임종성 두 의원이 돈봉투를 받았다는 구체적인 증언이 나오면서 강제 수사 대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앞서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300만 원씩 든 돈봉투 20개를 살포한 혐의로 윤관석 의원을 구속 기소했는데요. 이후엔 송 전 대표 캠프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수사력을 모으면서 수수 의원에 대한 수사는 잠시 숨고르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확보한 압수물과 지난 6, 7월 국회 압수수색으로 파악한 의원들의 동선 등을 교차 검증하면서 수사 특정 작업을 계속해왔습니다. 최근 재판에선 이용빈, 김남국, 윤재갑, 김승남 의원 등도 돈봉투 살포 대상이었다는 이정근 씨 증언도 나온 만큼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미흡한 초동 조치로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정부 당시 해경지휘부가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최상환 전 차장 등 전직 해경지휘부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청장 등이 구조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는지가 쟁점이었는데 재판부는 이들이 초기 현장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근거로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이 숨지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진 이후 각종 사기 의혹에 불거진 전청조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피해자만 15명, 또 금액은 19억 원이 넘습니다. 이 전 씨의 사기 범행에 남현희 씨도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남 씨 측은 경찰에 대질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최지혜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성훈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경찰이 전 씨를 체포한 지 얼마 만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겁니까? 네, 경찰이 전청조 씨를 체포해 경찰에 데려온 지 37시간 만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 씨는 자신의 강연 등에서 알게 된 사람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가로채거나 대출을 받으라고 유도한 사기와 사기 미수 혐의 등으로 그제 체포됐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전 씨의 범행 규모가 알려졌던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피해 규모는 피해자 15명, 피해 금액은 19억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추가 범죄 혐의점이 드러난 건데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전 씨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대체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정경제범죄법상 범죄 이득액이 5억 원부터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원이 넘으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남 씨를 스토킹한 혐의와 남 씨의 중학생 조카에게 여러 차례 골프채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전청조 씨의 사기 행각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서 남현희 씨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네, 남 씨 측 변호인은 경찰에 전 씨와의 신속한 대질신문 조사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형태의 조사에도 응하겠다며 사기꾼의 말을 그대로 전하는 수준이야 일부 언론의 작태에 분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전 씨가 펜싱계에 수십억 원을 투자하겠다며 대한펜싱협회 관계자를 만나는 과정에서 남 씨가 만남을 주선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전 씨는 실제로 지난 2월 남 씨와 함께 대한펜싱협회 고위 관계자를 만났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펜싱협회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전 씨와 만남을 가진 것은 맞지만 문제가 될까 우려해 투자 제안을 거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남 씨 측이 투자 대가로 차기업 회장 자리를 요구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앞서 남 씨는 자신이 공범으로 의심된다는 진정서를 낸 강서구의 의원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고 그 의원 역시 무고 혐의로 맞고소해 고소전으로 번지는 모습입니다. 수많은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가운데 경찰이 전 씨의 신병을 확보하게 되면 의혹 규명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석 달 연속 3%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 물가에 정부는 범부처 특별 물가 안정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은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예상보다 물가 상승률이 더 높았습니다. 농산물값과 유가 때문이라고요? 그렇습니다. 통계청은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3.8%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6월과 7월 2%대로 둔화했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8월에 3.4%, 9월에 3.7%로 10월까지 석 달 연속 3%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그 기세가 더 올라갔습니다. 지난달 농산물 물가가 이상기온 영향으로 13.5%나 뛰면서 29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사과가 72.4%, 토마토 22.8% 상승했습니다. 공업제품은 3.5% 올랐는데 휘발유가 6.9% 상승했습니다. 석유류는 1년 전과 비교하면 1.3% 하락했지만 지난해 같은 달 대비 하락폭이 줄면서 물가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네, 이제 곧 김장철이라 농산물 값이 걱정됩니다. 다른 식음료 제품 또 가공식품 값도 줄줄이 오르고 있는데 정부가 어떤 대책 내놨습니까? 네, 정부는 연말로 갈수록 물가가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하락 속도가 완만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각 부처 차관이 물가 안정 책임관이 돼서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부총리의 발표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모든 부처가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범부처 특별 물가 안정 체계를 즉시 가동하겠습니다. 네, 정부는 김장과 동절기 난방비 대책을 내놨습니다. 올해 김장 물가를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추 등 주요 김장 재료 14종의 공급 물량을 늘리고 245억 원을 투입해 소비자 가격을 최대 50에서 60% 할인합니다. 천일염은 비축 물량 최대 10,000톤을 시중가 대비 3분의 1 수준인 10kg에 만원에 할인 판매합니다. 바나나와 망고, 전지, 탈지 분유, 버터, 치즈 등 8개 수입과일과 식품 원료는 신규 할당 관세를 적용합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금을 내년 4월까지 지난해 한시적 확대 수준과 같은 30만 4천 원으로 인상합니다. 경로당 난방비를 8만 원 늘린 월 40만 원을 지원하고 어린이집도 도시가스 요금 할인 대상에 새로 포함합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이승은입니다. 네, 일본이 오늘 오전부터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3차 방류에 돌입했습니다. 또 수천 톤의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보낸 건데 이 도쿄전력은 준비 작업 과정에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밝혔지만 관리 부실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 현지 연결합니다. 김세호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일본이 2차 방류를 끝낸 지 약 열흘 만에 3차 방류에 들어갔군요. 네, 도쿄전력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오염수 3차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3차 방류는 지난 1, 2차와 마찬가지로 17일 동안 오염수 7,800톤을 원전 앞바다로 내보냅니다. 도쿄전력은 준비작업으로 다핵종 제거 설비를 거쳐 바닷물에 희석한 오염수 샘플의 삼중 수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 기준치 이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달 19일 3차 방류할 오염수 시료에서 방사성 핵종이 미량으로 검출되긴 했지만 고시 한도를 밑돌아 방류 기준치를 만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도쿄전력은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오염수 1차 방류분 7,788톤, 지난달 5일에서 23일 2차 방류분 7,810톤을 각각 원전 앞바다로 흘려보냈습니다. 2차 방류 기간이었던 지난달 21일 방수구 근처에서 채취한 바닷물이 검출 한치보다 높은 리터당 22베크렐이 확인되기도 했는데 방류 이후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도쿄전력은 원전에서 3km 이내 지점에서 리터당 350베크렐이 넘는 삼중수소 수치가 나오면 원인 조사를, 그리고 리터당 700베크렐이 넘는 삼중수소 수치가 확인되면 방류를 중단합니다. 도쿄전력은 내년 3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오염수 31,200톤을 처분할 계획입니다. 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방류의 안전성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이 관리 부실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25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관 청소를 하던 작업인원 5명이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는 오염수를 뒤집었었습니다. 오염수를 탱크로 흘려보내는 호수가 빠지면서 일어났는데요. 이 가운데 2명이 방사성 수치가 기준치 이하로 내려가지 않아 병원으로 후송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원래 착용했어야 할 방수 코트를 입지 않았던 것으로도 파악됐는데요. 도쿄전력은 2명이 퇴원을 했고 건강에도 문제가 없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마나카 신스케 원자력 규제위원장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고에 대해 운전 관리에 부주의가 있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도쿄전력의 자세한 사건 경위와 작업자의 피폭 방사선 양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병원에 후송된 작업자 2명은 도쿄전력의 3차 하청업체 직원들인데 야마나카 위원장은 교육 훈련이 불충분했다며 규제위원회가 인가했던 작업 계획의 위반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또 도쿄전력이 애초에 분출된 오염수가 100ml라고 발표했는데 이후 재조사한 결과 몇십 배가 더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불안한 원전 설비 관리는 물론 이후 사후 처리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오염수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움직임도 좀 보겠습니다. 우선 중국이 크게 반발하면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이어가고 있는데 최근 미국이 주일 미군 공급용으로 일본산 가리비를 대량으로 구매하고 있다고요. 네, 일본의 수산물 최대 수입처인 중국이 오염수 방류에 반발해 일본 수산물 금수 조치를 단행하면서 일본 수산업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는데요. 미국은 지난달 31일부터 일본 요코타 주일 미 공군 기지에 홋카이도산 가리비 960kg, 약 1톤을 공급했습니다. 람 이메뉴얼 주일 미 대사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미군과 일본 수산업 협동조합 간의 장기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며 가리비를 시작으로 다른 해산물까지 구매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최고의 검증된 방법은 공격을 당하는 나라나 산업을 돕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이 같은 미국의 조치에 시비를 거는 것이라며 비판하면서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일 미군용으로 사들이는 수산물이 중국 수출량을 대체하기는 사실 턱없이 부족함에도 이는 동맹국을 보호하겠다는 일종의 외교적 메시지로 보입니다. 미국 등이 일본을 지지하고 나섰지만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주변국의 우려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아침 국민의힘 최고위가 이준석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징계 취소를 의결했습니다. 혁신위의 1호 안건이었는데 사실 당 내부에서도 그동안 의견이 나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결합이 좀 된 건가요? 최종적으로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당이 바뀌어야 되는데 우선 그 첫걸음이 포용이다라는 혁신위의 결정을 존중한 결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징계가 이제 풀린 건데 근데 정작 이제 당사자들은 굉장히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사면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굉장히 좀 반발이 컸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바로 SNS에 반응을 올렸더라고요. 과하지옥의 수모를 잊지 않는다. 오늘이 영원할 줄 알지만 메뚜기 한철인 줄 모르고 하루살이는 내일이 없다는 걸 알아야 한다. 굉장히 좀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홍준표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뭐 당원권 정지가 있지만 내년에 출마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 사실상 어떤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사면이라는 것을 통해서 마치 또 큰 잘못이 있었던 것처럼 국민들에게 회자되는 것 자체가 불쾌하셨을 것이고 예. 당의 변화를 위해서는 다른 차원의 인적 혁신을 강조해 오셨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도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내년 1월에 당원권 정지가 풀리기 때문에 역시 총선 출마하는 데는 큰 장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의 경우에 지금 가장 관심 있는 것은 국민의 힘으로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출마할지 여부인데 그에 대한 답은 없이 우선 당원권 정지, 본인은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고 총선 출마에는 큰 문제가 없는 당원권 정지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김 의원님은 이 당사자들의 반발 좀 어떻게 보셨나요? 장해찬 최고위원이 당사자들은 더 낮은 자세로 반성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초창기 징계 결정 자체는 문제가 없고 잘못한 사람들이지만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당사자들 특히 본인들은 잘못이 없는데 억울하게 징계를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는 거죠. 말씀하셨다시피 어차피 이준석 전 대표의 경우도 징계가 조만 끝나는데 굳이 본인한테 실질적으로 영향이 없는 이런 뭐 남들한테 보여주기 선심성 이런 결정에 대해서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제가 볼 때 승리자는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출마할 수 있는 뭐 혜택을 받은 분이 김재원 최고밖에 없는 것 같은데 당내 통합을 위한 결정인데 목적 달성을 했느냐 의문입니다. 네, 의문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게 시점이 좀 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을 만났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눈길을 굉장히 좀 끌었습니다. 이후에 신당 창당의 여지를 열어두기로 했는데요. 그 내용 잠깐 좀 듣고 오겠습니다. 김종인 장관께는 제가 뭘 하고 있든지 간에 항상 솔직하게 뭘 하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그래도 오늘도 갖가지고 제가 뭘 요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11월에 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거를 설명드렸고 사람들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사람들 많이 만나고 있어요? 어떤 분들? 예를 들면 누구라고 이름까지 밝힐 수 있으면 좋은데 이름은 밝히지 않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치권에서 저는 뭐 신선함 이런 것보다도요.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한 분들이 누굴까라고 고민하면서 만나뵙고 있습니다. 뭐 정치권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만나고 있다. 뭐 어떻게 12월에 결단하겠죠. 12월에 결단한다. 그리고 12월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당에서 뭔가
전열을 정비하고 뭔가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서 총선을 대비할 수 있는 마지노선 같은 겁니다. 네. 10월 며칠 궁금해. 저는 마음속에 정해둔 게 있지만 그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이제 좀 장난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근데 마음속에 정해둔 날짜까지 있다 어쨌든. 있죠. 예. 저에게 의미 있는 날짜가 하나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들으신 바에 따르면 언뜻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월에 뭘 하려고 한다. 12월에는 결단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장 의원님 뭘 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 대표. 그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 아까 혁신위원회 포용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포용에 대해서 너무 좁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징계에 대한 그 문제뿐만 아니라 당의 화합을 위해서 넓은 의미의 포용을 얘기했고 오늘 결정한 것은 그거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천이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 포용해 나가는 그 출발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준석 대표가 이와 같이 어제 메시지를 낸 것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천 여부에 대한 답을 그때까지는 달라라고 하는 뭐 통첩 비슷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오늘 그 아침에 보니까 이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한 방송에서 이준석 전 대표 굉장히 좀 불안해 보였다. 그리고 곧 탈당을 할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본인이 정치를 계속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받고 출마하는 게 여의치 않거나 본인이 생각했던 지역의 출마가 아니라면 여전히 탈당을 해서 신당을 창당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열려 있다. 사실 김종인 전 위원장을 만난 게 또 그 의미가 뭔지에 대한 궁금증도 굉장히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방금 뭐 장 의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신당 창당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김 의원님 좀 어떻게 보세요? 저도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지금과 같은 통합 분위기 속에서 당에 그대로 남는다. 그러면 본인의 존재 가치가 상당히 희석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까지 문제 제기했던 건 당내 통합보다는 대통령이 당정 관계 또는 국민의 어떤 민심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이 부분을 주로 지적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전혀 안 됐다라고 하면 본인이 당에 남아있을 명분이 지금 없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를 붙잡기 위한 액션 또는 이준석 대표가 주장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모양새를 보여주지 않으면 저는 신당 창당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그게 끝은 아닐 수 있다. 왜냐하면 2019년에 바른정당에서 새로운 보수당이 12월 달에 창당 선언을 했고 그렇지만 결국은 다시 미래통합당으로 합쳐졌기 때문에 그런 여지는 그대로 남겨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김종인 전 위원장이 보시기에는 좀 우려가 됐을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가 좀 너무 나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옵션 중에 하나는 보수 대통합인데 이준석 대표가 당에서 나름 그래도 화해 제스처를 취하는데 계속 돌아올 수 없는 강을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약간 스탠스 면에서 조언을 하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뭐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제 이준석 전 대표를 좀 자제시켰다 뭐 이런 해석도 좀 있더라고요. 어쨌든 뭐 12월에 결단을 내리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으니까 12월까지 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국민의힘 그 총선 기획단 또 인재영입위원회도 발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부 인재 영입을 책임질 당내 기구 위원장에 이철규 의원, 그러니까 전 사무총장이었죠. 얼마 전에 이제 사무총장을 사퇴를 했는데 다시 인재영입위원장이 됐습니다. 지금 뭐 보시고 계시겠지만 돌고 돌아 윤핵관이냐 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당내에서도 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선도 있겠지만 인재영입위원장이야말로 총선에 있어서 국민들이 원하는 참신한 인재를 영입할 능력을 갖춘 분이어야 되고 그만큼 소통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재영입위원장만큼 단순한 상징성만 가지고 성과를 낼 수 없는 분이 아니라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이어야 되는데 이철규 위원장님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사무총장으로서 인재영입이나 총선에 여러 밑그림을 다 그려오셨고 또 그동안 잘 해오셨고 당내에서도 소통 능력을 겸비하신 분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적재적소에 딱 맞는 인물을 당에서 고민해서 임명하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이철규 위원장의 임명 어떻게 좀 보셨어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사퇴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뭔가 그동안의 당의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고 국민과의 소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주장을 했던 것 같은데 예. 그 사이에 다 해결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사태의 의미가 좀 무색해진다. 사무총장으로 계셨던 분이 인재영입위원이라는 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리고 힘이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지역구 253석을 보면서 새로운 인재한테 어디를 공천 줄 수 있다라는 어느 정도 약속을 해야 괜찮은 분을 모셔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정말 힘은 있는 분이라는 게 확인된 것 같고 오히려 이분 입장에서는 더 편해진 것 같아요. 사무총장이 아니라 밖에서 자유롭게 어떻게 보면 뭐 대통령실에서 원하시는 인재, 뭐 당이 원하는 인재 이런 것들을 조율하는 실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혁신위 활동이 연일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이 있습니다.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연임 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영남 의원들, 특히 영남 의원들 사이에서 반발이 좀 심할 것 같은데 당내 분위기가 좀 어떤가요? 우선 뭐 영남권 의원들에 대한 여러 발언들이 인유한 혁신위원장께서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혁신위의 논의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혁신을 한다 하더라도 특히 동일 지역 3선 금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총선에서 아니면 당의 앞으로의 개혁 방안, 혁신 방안으로서는 논의될 수 있겠지만 총선을 몇 달 앞둔 상황에서 갑자기 동일 지역 3선 금지가 해당 의원들이나 아니면 전체적인 선거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는 어떤 인재를 그 지역구에 국민들이 원하는 능력 있는 그리고 영남 지역 같은 경우는 당선 가능성뿐만 아니라 그분이 국회에 들어와서 국민의회에서 어떻게 일하고 국민의힘에 전체적인 도움이 될 만한 인재가 있는지 그런 분을 어디에 공천할지를 염두에 두고 거기에 있던 분을 다른 험지나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지 어떤 분을 거기에 둘 건지에 대한 생각 없이 무조건 그 자리를 내놔라, 그 자리에서 비켜라라고 하는 논의들은 쉽게 당내에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당내에 많은 논의들을 좀 거치고 다양한 의견들을 좀 거쳐야 될 것 같고요. 어떤 혁신을 하더라도 어떤 것은 당장 할 수 있는 게 있고 어떤 것들은 좀 준비 기간을 두는 혁신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게 모든 의원들에게 상당히 좀 예민한 부분일 수밖에 없는데 아까 뭐 장 의원님께서 개인 의견, 그러니까 인유한 위원장의 개인 의견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게 정말 개인 의견이냐, 혼자의 결심으로 이게 내세운 게 맞느냐 하는 의구심도 좀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런 의구심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아무리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게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니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이런 혁신안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에 필요한 혁신은 그런 것이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개인 의견이긴 하지만 혁신위에서 이것을 받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올지 또 혁신위에서는 이걸 결의를 했는데 최고위나 당에서 이것을 수용하지 못했을 때 우리 당에는 어떤 여파가 올지 뭐 이런 것들을 앞으로 잘 고민해 가면서 여러 의견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면 총선 기획단장에 조정식 사무총장이 임명된 것을 두고 이제 비명계 측에서 반발이 좀 상당합니다. 총선 기획단이 아니라 친명 기획단이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관건은 사실 얼마나 좀 공정한 공천을 하느냐 이 부분일 것 같아요. 당내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반발이 상당하다는 거는 언론에서만 나온 얘기인 것 같아요. 뭐 일부 의원들이 SNS 등에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대부분의 의원들은 사실 큰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다른 선거에서 이런 기획단을 해봤었거든요. 사실 절차적인 계획들을 세우는데 실무적인 역할을 주로 하고 구체적인 뭐 공천 룰이라든지 누구를 공천할 것인지 뭐 인재를 어떻게 영입할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부분을 결정하는 기구는 최소한 민주당 내에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실제로 공관위원장이 선정이 돼야 공관위에서는 개별 인물에 대해서 컷오프를 할 건지 감점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재량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아닌 우리 지금 뭐 총선기획단을 갖고 뭐 비명계
민주당하고 뭐 친명계의 갈등 이거는 좀 언론에서 네. 하도 요즘 민주당발 기사가 안 나오니까 예. 기사를 써주시는 것 같은데요. 죄송한 말씀이 있는데 예. 그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역할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총선 기획단이 이제 그런 조직은 아니다라는 민주당 말씀이시죠? 내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향후에 이제 공관위원장이 임명이 될 때 또 이런 논란이 또 발생할 그렇죠. 여지는 있겠네요. 그렇죠. 네. 공관위원장이 결국은 상당히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예. 물론 지난 21대 총선 공천 때는 조금 달랐습니다만 공관위원장이 당대표의 어떻게 보면 위임을 받아서 악역을 할 수도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당내에서 치열한 사전 논의를 거쳐야지만 예. 반발이 없을 거고 그 부분은 지도부도 충분히 고민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요즘 가장 뜨거운 얘기죠. 김포시 관련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국민의힘이 당대표 직속 김포 서울 편입 특별위원회를 발족을 했는데 위원장에 부산 사하를 지역구로 둔 조경태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네. 애초에는 송석준 의원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조경태 의원이 위원장 맡은 이유가 좀 있을까요? 뭐 송석준 의원이 거론됐던 것은 뭐 경기 도당위원장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것 때문에 거론이 됐었던 것 같은데요. 오히려 직접 당사자이기 때문에 뭐 가운데에 있는 게 맞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조경태 의원님 경우에 뭐 5선의 다선 의원으로서 경험도 풍부하시고 추진력도 있고 예. 또 국회에서 특이하게 토목공학 박사 학위를 가진 분으로서 토목공학 박사였던 게 예, 크게 뭐 작용했나요? 그런 것보다도 그래도 그런 도시 설계에 있어서 예. 어떤 전문성을 가진 분으로서 상징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우선 그분의 능력과 추진력 그리고 또 이 메가시티라고 하는 쟁점이 사실 부울경에서 처음에 이렇게 논의가 됐었기 때문에 예. 그런 또 논의의 중심에도 서 계셨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부분을 지금 이제 활동하고 있는 혁신위와 연결을 지어서 영남 스타 수도권 출마와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조경태 의원이 위원장에 들어간 게 이런 뭐 해석도 있는데 과한 해석인가요? 우리 아까 김한기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 뉴스거리가 없어서 거기까지 해석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예. 생각할 때는 그것과는 전혀 무관한 결정이라고 보여집니다. 향후에 그 위원회에서는 좀 어떤 역할을 좀 하게 됩니까? 우선은 의견 수렴하는 과정이 중요한 것 예. 같고 그래서 관련된 분들을 설득하는 역할이 중요한데 그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이것을 추진할 수 있는 특별법을 발의하고 그 법을 통과시키는 데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일들을 주로 해 나가실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이 이제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좀 뜬금없다. 계속 이런 반응을 내보이고 있고 민주당은 이제 행정 대개혁이라는 것으로 지금 맞불을 놨습니다. 근데 이 개념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행정 대개혁 뭐 어떤 내용인가요? 뭐 기본적으로는 현재 행정 체제가 그동안의 인구 변화라든지 지역 산업 변화하고 맞지 않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점검을 해보자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국가 균형 발전 측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메가시티, 이 부울경만이 아니라 호남권, 충청권 이렇게 국가를 전체적으로 봐서 수도권 외에도 다른 지역도 이런 메가시티를 통해서 전체적인 균형 발전 그리고 예산의 분배 이런 부분을 다 논의하자는 거죠. 예. 그래서 뭐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이 부분은 뭐 실제로 김포시 분들은 찬성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또 장점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거기에 너무 집중하게 되면 비슷한 어떤 출퇴근을 서울로 하는 지역마다 다 동일한 이슈들이 생길 거고 예.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정해서 이런 요구들에 대해서 응대를 해야 되느냐 예.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까 조경태 의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이 됐는데 예. 그게 결국 국민의힘도 지방에서의 불만을 미리 고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역구가 이제 비수도권이기 때문에 예. 가뜩이나 수도권 중심에 대해서 비수도권 소멸되어 가는 지역에 네. 대해 반발이 심한데 아니 수도권 자체를 늘리는 것도 아니고 서울 자체를 늘리는 이 결정에 대해서 분명히 반발이 있을 거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비수도권 중진인 조경태 의원이 그런 조율하는 역할을 맡게 되신 것 같고 예. 그만큼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반발의 목소리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에 내세웠던 균형 발전을 저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저는 보시나요? 그게 달리 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한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행정대 개혁, 그러니까 대한민국 영토를 전체를 놓고 다시 한번 어떻게 조직할 건지에 대한 큰 틀에서 한번 보자는 것과 그것은 저는 장기적인 그리고 큰 아젠다로서 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금 당장 필요성이 있고 주민들이 원하고 그리고 교통 문제 등 현실적인 문제를 위해서 당장 시급한 이 문제를 그 장기적인 아젠다와 섞어서 미룰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행정이 주민들의 요구보다 앞서갈 수 없고 행정은 주민들의 요구를 우선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필요성 있는 이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동시에 그러면 서울 김포 말고 다른 지역에 이런 요구가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해결하고 그 차제에 충청권 메가시티나 부울경 메가시티 이런 큰 아젠다들을 어떻게 조율해서 다시 세팅을 할지에 대해서 저는 동시에 충분히 논의도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 김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을 편입한다고 해서 그것이 지금 지역 균형 발전과 완전히 결을 달리하거나 그것을 저해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예. 그 부분은 따로 잘 조율해 나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지금 잠시 방금 들어온 속보가 있어서 먼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를 3년이라는 시간을 끌었던 문제인데요. 아시아나 항공이 대한항공과의 기업 결합의 중대 사안으로 떠올랐던 화물 사업 매각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오늘 오전 서울 모처에서 임시 이사회를 재개해서 이 화물 사업 분리 매각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 결합 절차를 심사하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곧바로 시정 조치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앞서 지난달 30일 아시아나항공은 이사회를 열고 화물 사업 매각 방안이 담긴 시정 조치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정회한 바 있습니다. 자, 이 매각 결정이 됐다는 소식 다시 한번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김포시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자면 어제 민주당 최고위에서는 그 박찬대 의원이 천공 관련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보는 듯한 그런 장면이 저희가 포착할 수 있었는데 천공 배우설 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저는 그냥 음모론이죠. 현 단계에서는 예. 그동안에 계속 그런 의혹을 가질 만한 일들이 있었고 대통령실이라든지 이분하고 가까운 분들이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저분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저분이 오히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친분을 과시하거나 이런 걸로 의심될 수 있는 활동을 하지 말아라. 예. 이런 얘기를 좀 한번 명확하게 그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고요. 예. 개인적으로는 제가 최고위원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거기서 굳이 하셔야 되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네. 자, 장 의원님 천공 배우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점잖게 표현하면 견강부회고요. 예. 좀 신랄하게 표현하면 근거 없는 음모론인데 감사하죠. 국민의힘에서는 최고위원이 저런 발언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한데 저는 김포 시민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포 시민에 대한 모욕이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타운홀 미팅을 열었습니다. 여기에서 어려운 서민들을 두툼하게 지원해 주는 쪽으로 예산을 재배치시키면 아우성이다. 탄핵시킨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 김 의원님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다는 게. 예. 아니 지금 서민들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탄핵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거죠. 지금 시민단체 일부에서 또 국민 일부에서 탄핵 얘기하는 거는 그거보다는 민생보다는 이념을 챙긴다. 특정 정치인들 수사에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이지 예산을 만약에 서민을 두텁게 사용하는데 전용한다? 이런다면 저희도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대통령이 상황 인식을 혹시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신가 생각이 들고 저희는 R&D 예산이라든지 기타 민생 예산에 감액된 부분을 되돌리는 게 중요한데 대통령께서 좀 딴 이야기를 하신 거 아닌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황 인식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장 의원님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저희들이 정쟁을 하지 말자고 하고 뭐 고성 피켓팅 하지 말자라고 얘기했었는데 결국은 시정연설 때 피켓팅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협치를 위해서 대통령께서 야당 의원들에게 일일이 손을 내밀었는데 일부 의원들은 뭐 쳐다도 보지 않고 또 한 의원은 이제 그만두셔야 되지 않냐라고 시정연설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정말 상황인식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든 트집을 잡아서 기승전 탄핵으로 가려고 하는 것인지 그건 국민들이 판단할 텐데 이제 국회가 이제 예산이 국회로 넘어온 만큼 예산에 대해서는 이제 국회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예. 저는 그런저런 정쟁이나 논의보다 국민의 삶을 어떻게 챙길지 민생 예산을 짜내는 거는 이제 정부에게 탓을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책임지고 국회가 만들어 가야 될 일입니다. 서로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제 예산 정국인데요. 앞으로 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오늘의 정치권 이슈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의 최대 도시 가자시티 입구까지 파죽지세로 진격했습니다. 이틀 연속 가자 지구 난민촌을 공격하면서 국제사회 비난이 거세지고 있고 하마스는 인질들도 똑같이 죽음에 직면하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이스라엘군 탱크가 기관총과 포탄을 쏘며 진격하고 있습니다. 보병들은 마을을 돌며 하마스 대원들이 있는지 수색하고 하늘과 바다에서도 공습이 이어집니다. פוגעים במחבלים בכל הדרגים, מאלה שנלחמים בשטח ועד דרג המפקדים. הפעולה של צה"ל מביאה לחשיפת המנהרות, ליציאה של מחבלים החוצה ולמכות קשות שהם סופגים. 파죽지세의 이스라엘군은 이제 가자지구 최대 도시 가자시티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지상전 지휘관 이치크 코엔 준장은 현지 시간 1일 가자지구 부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쟁은 하마스가 선택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자발리아 난민촌을 이틀 연속 폭격했습니다.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또 수십 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이곳은 이미 전날 공습에서 외국인 3명을 포함해 인질 7명이 숨지는 등 전체 사상자가 4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엔은 전쟁 범죄를 언급하며 이스라엘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I can tell you that the Secretary General is appalled over the escalating violence in Gaza, including the killing of Palestinians, including women and children, in Israeli airstrikes in residential areas of the densely populated Jabalia refugee camp. And those attacks took place yesterday and today. 하마스는 이스라엘 인질들도 이 같은 무차별 공격에 똑같이 노출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학살극이 중단되어야 한다고 중재자들에게 전했다면서 서방에 있는 지지자들의 저항도 촉구했습니다. سيكون ذلك قد كلفهم كثيرا وعلى كل الأصعدة بما فيه حياة أسراهم والذين يتعرضون لنفس القتل والدمار الذي يتعرض له شعبنا. 지난달 7일 하마스의 대규모 테러 공격으로 이스라엘에선 1,400여 명이 숨지고 230여 명이 납치됐습니다. 반면 이후 시작된 이스라엘의 하마스 섬멸작전에서 가자 지구의 사망자는 9천 명에 육박하고 이 가운데 3분의 2는 어린이와 여성이었다고 가자 지구 보건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에 진입해 본격적인 하마스 제거 작전에 나선 가운데 하마스가 진입한 이스라엘군을 공중에서 공격하는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하마스의 중심 군사 조직 알카삼 여단이 현지 시간 1일 공개한 영상을 보면 드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공중에서 파괴된 건물들과 공터 주변을 탐색하며 목표물을 찾다가 소형 폭탄을 떨어뜨립니다. 이어 폭탄은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을 향해 날아가 폭발하고 이어 병사들이 사방으로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하마스는 이 공격으로 이스라엘군 몇 명을 살상했는지 또 이 화면을 언제 어디에서 찍은 것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가자 지구에 있는 외국 여권 소지자들의 탈출을 위해 이집트의 라파 국경 검문소가 이틀째 개방되고 있습니다. 한 외교 관계자는 앞으로 약 2주에 걸쳐 가자 지구 외국인 7,500명가량이 이집트로 건너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1일 라파 검문소 개방 때는 이집트로 이동이 허용된 500여 명 가운데 외국인 320여 명과 심각한 부상자 수십 명이 탈출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 전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지난 24시간 동안 100곳이 넘는 정착촌에서 러시아의 포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들어 최대 규모의 공습으로 최근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 전쟁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린 것을 틈타 군사적 움직임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해외 건강기능식품을 온라인 직구로 구매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안전한 제품인지 미리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성기능 개선을 표방한 제품을 구매해봤더니 반입이 금지된 성분이 무더기로 검출됐습니다. 김혜연 기자입니다. 성기능 개선을 표방한 이 제품들은 의약품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처방 없이도 온라인을 통해 해외 직구로 살 수 있는 건강기능 식품들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이 이런 제품 20개를 직구로 구매해 성분을 따져봤습니다. 20개 가운데 4개는 국내 반입이 금지된 원료와 성분이 나와 통관에서 걸러졌고 나머지 14개 제품에서도 금지된 성분이 나왔는데 제품에 표기조차 안 된 것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10개 제품에서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과 그와 유사한 성분이 무더기로 검출됐습니다. 처방전 없이 손쉽게 구할 수 있다고 방심했다가는 자칫 저혈압이나 실신 등 심각한 부작용을 입을 수 있습니다. 경구용 발기부전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흔하게 두통이나 안면 홍조, 근육통, 소화불량 등을 일으킬 수 있고 심혈관계 부작용 후 협심증, 실신 등 이런 부작용이 함께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에 대해 통관 보류를, 온라인 판매 사이트는 접속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해당 식품들을 구매해 복용하고 있는지는 파악조차 되지 않습니다. 해외 직구로 식품을 살 때는 해당 제품을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미리 검색해보면 됩니다. 제품 이름을 검색하면 반입이 차단된 건지 알 수 있는데 현재 위의 식품으로 등재된 건 3,300여 개에 달합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가 탄 승용차를 바다로 추락시켜 숨지게 했다는 의혹을 받은 남편에게 보험사들이 12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남편 A씨가 보험사 3곳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보험사들이 보험금 12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사고를 가장해 아내를 살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보험금을 위해 아내 앞으로 여러 보험에 가입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보험금 지연 손해금 산정 시점은 원심이 정한 2020년 12월이 아니라 올해 6월 17일부터 연 12%로 따져 지급해야 한다고 원심 판단을 수정했습니다. 연일 온화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면서 계절의 시계가 거꾸로 가는 듯합니다. 오늘 낮 동안에도 따뜻한 남서풍이 불며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는데요. 오늘 서울이 한낮에 24도, 경북, 경주는 무려 29도까지 올라 9월 하순에 해당하는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공기도 깨끗한데요. 다만 영동 지방에는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면서 강풍주의보가 내려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예년 기온을 5에서 10도나 크게 웃돌겠습니다. 서울 24도, 강릉 27도, 대구 26도가 예상됩니다.
이례적인 고온 현상은 내일부터 다음 주 초반까지 곳곳에 가을비가 내리며 누그러지겠습니다. 다만 비가 그친 뒤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4도까지 떨어지는 등 초겨울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뉴스 앤 이슈 2부가 방송됩니다. 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